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연원님은 귀신을 목격을 하시고 또 보시고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오늘의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연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자, 연원님. 네. 굉장히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근데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도 제가 예전처럼 좀 얘기가 짧아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오, 근데 오늘은 좀 무섭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조금 어떤 관점에서 보면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경우들이 이야기. 있죠.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눈물을 좀 훔칠 준비를 하도록 할 건데 뭐 그러기 전에 또 무서운 눈물까지는 부분도 그건 아닌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흐르는 강물로 뛰어들죠. 연어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연어예요. 제가 지금은 시참 첫날부터 제가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가 예전만큼은 귀신을 좀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담담하게 그냥 이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안 보이게 된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네. 그 이유를 알게 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나올 건데 오.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제가 많이 먹은 편은 아니지만 네. 먹어갈수록 예를 들어서 한 공간에서 10명이 보였었다면 나이를 들수록 8명, 5명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대로 보는 건가? 라는 예.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근데 사실은 귀신이랑 사람을 구별을 잘 못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더 많이 보는데도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옛날만큼 뭔가 좀 형태가 귀괴하다던가 좀 이제 죽으신 모습 그대로의 상태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아니게 보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제가 15살이던 해는 이 영화는 아닌데 뭐라고 할까요? 그 능력이라고 하면 조금 웃기긴 한데 이 능력이 좀 제 인생에서 제일 피크 고점을 찍었었던 때였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는 머리가 어느 정도 컸는데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버겁고 힘든 이 시기에 정말 보면 안 될 것 같은 애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항상 베이직하게 얘기하듯이 춤을 추는 것도 본 적이 있고 뭐 제가 이제 낙동강 같은 데를 간 적이 있었었는데 물 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있고 뭐 숲을 갔는데 이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날에는 제가 공원에 갔는데 풀이 되게 무성하게 자란 풀숲에서 어떤 사람이 쭈그려 앉아서 풀을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것도 귀신이구나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그런 애들을 많이 보던 시기였었는데 제가 그나마 얼굴이 안 보이니까 괜찮았지만 아마 얼굴이 보였었다면은 정신병원에 갔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되게 좀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유독 좀 자꾸 땅을 보고 걷는다던가 이제 길을 가다가도 움찔거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보시고 생각을 조금 하신 거죠.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랑 저희 외할머니밖에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연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잘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과 의심을 하시던 시기가 있으셨었대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를 제가 뭘 보고 안 보는 거에 되게 예민해 하셨었거든요. 제가 이 귀신을 보는 일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때 반에서 이걸 알게 된 친구들이 저를 좀 강제로 폐교 같은 데 데리고 갔었던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일들에 좀 예민하고 무서우셨었던 거죠. 또 어머니 집안 핏줄 문제 때문인 거니까 좀 마음도 안 좋으시고 아무튼 어느 날에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셨대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연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되게 잘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가끔씩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안 일어난다고 아무리 깨워도. 근데 얘가 안 자는 것 같은데 자는 척을 하면서 안 일어나니까 혹시 이제 뭐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집안에 일이 있다던가 혹시 연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는 식으로 전화가 오셨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의를 진짜 중요시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못해도 되는데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는 드려야 된다 이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막 선생님 계신데도 엎드려서 깨워도 안 일어난다라는 게 진짜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붙잡고 막 엄청 화를 내셨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그때 엎드려 있었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저희 학교가 원래 초등학교로 몇십 년을 쓰다가 여자 중학교로 바꿔가지고 또 몇십 년을 쓴 되게 오래된 학교였었어요. 그런 오래된 장소에 원래 많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학교라는 특성과 이 공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구석구석. 네. 근데 또 제가 그 당시에는 많이 보던 시기니까 좀 힘든데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 교실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등장하는 어떤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진짜 무섭게 생겼었거든요. 걔가 이제 지금 생각이 조금 무서운데 어디서 옷을 불태워서 온 건지 아니면 불에 타서 죽은 건지 옷이 다 까매요. 그냥 다 이제 새까맣게 그을려가지고 천이 너덜거리고 머리카락도 다 까맣게 타가지고 조금만 만져도 부서질 것 같이 했는데 얼굴도 새까맣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어느 날은 저희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것처럼 선생님을 가만히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원래 그런 거에 시선을 두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이목을 끌게 생겼으니까 흘끗흘끗 제가 좀 쳐다봤어요. 근데 얘가 제가 쳐다본다라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걔가 이렇게 고개를 슥 돌려서 저를 쳐다봤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책상을 덜커덕거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반 친구들이랑 선생님은 뭐 니 졸다가 그랬지 하면서 막 뭐라 하시는데 얘가 그때부터 저를 계속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니네 봤지 않은 눈빛으로. 그래서 망했다 어떡하지 하는데 걔가 이제 저희 교실에 되게 자주 들어오는 애였었어가지고 걔가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리고 생각하는 게 조금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 있어야겠다 생각으로 항상 엎드려 있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는 이걸 사실대로 말하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잠이 왔었다니까 하면서 뭐라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화가 더 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매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걸로 저를 때리려 하셨는데 진짜 맞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리니까 다 불었어요 그냥. 이래서 이래 해갖고 내가 엎드려 있었다. 진짜 제발 믿어줘 하면서 막 비니까 어머니가 그때 갑자기 딱 그냥 매를 내려놓으시고 알겠다 하고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이 집안 때문에 젊으실 적에는 그런 것들을 좀 종종 보셨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어머니도 여러 안 좋은 것들을 보는 사건들이 조금 있으셨었으니까 그냥 믿어주셨대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다 극복하고 어른이 되셨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아직 15살 너무 어리니까 이제 어린 딸이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본다라는 게 마음이 많이 쓰이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 외할머니한테 해드린가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이 일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외할머니가 경상남도 밀양에 되게 작은 절에 다니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저한테 매주 주말마다 저랑 그 절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싫죠. 저 15살이고 주말에는 노래방도 가야 되고 만화방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싫다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갈 때마다 5만 원씩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 세다. 예. 그래서 거절하기엔 이제 너무 큰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남에 있는 작은 절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절은 저희 집에선 차로 1시간이 좀 넘게 걸리고 산 안으로는 비포장도로를 한 15분 정도 달려야 돼요. 생각보다 좀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절에는 여자 스님이 2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좀 더 연세가 있으신 분을 저는 큰 스님이라고 불렀고 좀 더 연세가 적으신 분을 저는 작은 스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작은 스님은 말수가 좀 없으시고 다른 보살님들하고도 대화를 거의 안 하셨었어요. 근데 큰 스님은 약간 학교 교장 선생님 스타일이셔가지고 되게 까랑까랑하시고 고민 같은 것도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절을 다니게 됐는데 저는 절을 가면은 뭐 108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법문을 읽는다던가 뭐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가면은 그냥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 드리고 그냥 스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다른 보살님들이랑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질게 살 수 있는지 그냥 뭐 그런 얘기들만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저는 이런 걸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온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바뀐 거는 그냥 제 손에 돈이 20만 원이 쥐어졌다라는 거.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갈 때 큰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큰 스님이 법당에서 나오실 때 찾아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봤죠. 혹시 저희 할머니한테 저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하니까 큰 스님이 그냥 되게 웃으시면서 우리 밥 먹고 얘기할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다 그냥 얼레벌레 따라가고 제가 밥을 같이 먹고 하니까 이제 스님이 저를 방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방이 어렸을 때여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절 향 냄새랑 어떤 모닥불 막 탄 냄새가 나는 그런 방에 저를 부르셔갖고
여 앉아봐라 하면서 노란색 장판 이렇게 탁 치시는 거예요. 딱 앉으니까 이제 연아야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봐선 안 되는 것들을 보는 게 많이 힘드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전 진짜 너무 힘들었기도 했고 또 어리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하면서 막 우니까 이제 스님이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연아야 근데 일단은 스님이 너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려줄게 하면서 근데 저는 이걸 안 보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걸 아예 안 보는 방법은 없어요 하고 다시 여쭤보니까 스님께서 근데 그건 스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시간이 약일 것 같아. 일단은 스님이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가끔 절에 가면 보충 수업하는 것처럼 스님 방에서 비방이나 아니면은 뭐 귀신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었어요. 지금도 제가 항상 실천하면서 사는 건데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귀신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못 본 척 해라 하고 저는 술을 주량을 넘겨서 마시지 마라 네. 하고 좀 가끔은 특이하다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되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이 보이는지부터 확인을 하래요. 하고 저는 웬만하면 길을 가다가 아무리 길을 모르겠어도 아무나 붙잡고 길을 물어보지 말래요. 오. 그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오, 예. 그래서 제가 예 하면서 평생 그걸 실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절에 다닌 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마당에 거기가 개를 키웠었어가지고 제가 그 개들이랑 놀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스님이랑 법당에서 막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럼 천도제는 다다음 주쯤 진행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어려웠고 천도제가 뭔지는 그때는 잘 몰랐었었는데 그냥 뭔가 이게 도사 이름 같고 좀 괜히 멋져 보이니까 도사 이름. 천도제? 천도제 그런 일이 있구나. 근데 또 천도제? 뭔가 행사 이름 같은데 근데 행사 같은 걸 하면 제사상이 진짜 크게 차려지니까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맛있겠는데? 하면서 제가 기억을 했었어요. 그 어떤 행사가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조금 제밥 누리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어렸었으니까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날에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집까지 거리가 꽤 되니까 차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차 안에서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되게 깊은 산 안에 이제 주변에 건물 같은 거나 아니면 전신일로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산 안에 들판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되게 작게 갓난아기가 앵앵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숲안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 꿈속이더라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애기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숲을 뒤져서 가니까 그 숲풀 속에 완전 갓난아기 있잖아요. 한 젖도 안 뗐을 것 같은 한 2, 3개월 정도 돼 보이는 아기가 풀 속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 안에서 그 아기를 이렇게 딱 안아갖고 제 잠바를 벗어서 막 아기가 다 발가벗고 있어. 감싸 안아갖고 이제 달래주는데도 아기가 막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는 소리가 점점 거슬리고 아플 쯤 되니까 잠에서 딱 깼는데 그냥 처음에는 저도 그냥 개꿈인가? 그냥 개꿈인갑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계속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낮잠이든 밤에 자는 잠이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꿈만 꾸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있다. 내가 산에서 뭐가 붙어서 왔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근데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당신한테 말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건 좀 참았다가 주말에 절에 가면 스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꾹 참고 주말에 절에 다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절을 가니까 이제 스님한테 이 얘기를 다 드렸죠. 제가 그날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자꾸 꿈에서 아기가 우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요? 제가 뭐가 붙은 걸까요? 막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이 가만 들으시다가 갑자기 창밖에 있는 작은 스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작은 스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제가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니까 작은 스님이 그냥 하면서 막 들으시더니 저한테 아가 네가 많이 힘들겠다. 근데 딱 일주일만 더 참아볼래? 내가 보기에는 뭐가 나쁜 일인 것 같지는 않아. 네가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애기가 딱 일주일만 좀 참아줄래? 다음 주에 오면 스님들이 그거 떼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제가 당장 믿을 곳은 그 스님들밖에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걱정할까봐 그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15살 한창 바쁜 청소년기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랬는데 그 일주일은 그 애기 영가가 꿈에서만 원래 나왔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는 몸이 좀 무거운데 하면서 보면 제 옆구리에 붙어 있던가
아니 뭐 그냥 거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구석이 웅크리고 있다던가 하면서 계속 뜬금없는 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놀래긴 했는데 그 애기가 그냥 진짜 갓난 애기였거든요. 그냥 몸도 좀 보들보들해 보이고 다친 게 예. 하나 없이 그냥 깔끔한 애기여가지고 보다 보니까 좀 놀래기는 해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더 험한 거를 많이 보던 시기니까 지금이면 놀랬겠지만 그때 이제 별로 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린애기가 어쩌다가 저 나이에 죽었을까 뭐 측은지심도 좀 들고 그러면서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제가 일요일마다 갔었었는데 한 금요일 날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내일 모레 외할아버지 천도지 지낼 거라고 저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그때 말했었던 그 천도제가 이번 주인데?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찾아본 예. 거죠. 천도제가 뭔지. 딱 찾아보니까 구천에 계신 분들을 하늘로 이렇게 모셔주는 제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천에 계신 분들을 하늘로 모시는 제사니까 그때 아기도 같이 얹혀갖고 보내주려고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천도제 날이 됐고 이제 어른들이랑 막 제사상도 차리고 뭐 바쁘게 움직였어요. 절도 하고 금강경인가 그런 것도 읽고 하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큰 스님이 저랑 남동생 보고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나가고 또 마당에서 걔랑 놀고 있는데 이제 작은 스님이 저 구석에서 어떤 보자기 같은 걸 이렇게 딱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들고 법당 왼쪽에 이제 아궁이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스님이 저보고 동생을 놓고 니 혼자 와봐라 하는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동생 보고 니 잠깐 여기 있어봐라 하고 스님한테 가서 아궁이 근처로 가니까 이제 작은 스님이 저한테 보자기를 막 펼치면서 그 안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네. 안에 그 색지로 만든 하늘색 한복이랑 또 색지로 만든 되게 작은 아기 색동저고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이게 너무 근데 예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와 이게 뭐예요? 하니까 작은 스님이 이거 네 외할아버지랑 삼촌이 하늘 날아갈 때 입고 가실 옷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삼촌이 없거든요. 그 어머니가 외동이셔갖고 그래서 제가 응? 삼촌이요? 하니까 작은 스님이 아니야 옛날에 너가 삼촌이 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아궁이에다 그 한복들을 이렇게 막 넣으시고는 조용히 그냥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그냥 가만 따라서 묵상을 하는데 삼촌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이제 아궁이에서 옷이 다 타니까 아기님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 손 꼭 잡고 가셔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형제가 한 번 더 있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몰랐었는데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도제가 끝나고 이제 제사 음식이랑 이런 것들 도와주신 다른 보살님들한테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큰 스님이 할머니랑 저만 딱 이렇게 법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가니까 작은 스님이 입을 딱 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때 들으니까 네. 작은 스님이 옛날 처녀 쪽에는 무당을 하셨었대요. 근데 그 무당 일이 끝이 나고 친도 잘 떠나가시고 다 정리가 잘 돼가지고 산에 있는 절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업을 정리하는 중이시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작은 스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 칭찬해주시고 장하다 해주세요 하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되게 예뻐는 하시는데 이유는 알고 칭찬을 하고 장해해야 되니까 네. 이제 할머니가 왜요? 하니까 작은 스님이 연어가 나이가 어린데 참 입이 무겁네요 이러면서 그동안 제가 2주 동안 경험했었던 일들을 할머니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할머니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아기를 한평생 업고 사셨냐고 업힌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너무 힘들었겠다고 저희 할머니가 처음 절에 들어오실 때부터 가슴팍에 아기를 하나 안고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작은 스님이 보시기에도 아이고 사연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천도제로 아기 하늘로 잘 보낸 것 같아서 이제 옆에 없다고 아기가 참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 아기가 할머니 품 안에 계속 붙어 있었었는데 천도제 얘기가 나오니까 네. 엄마가 자기 까먹고 자기는 안 보내줄까봐 아빠만 보내줄까봐 그게 막 너무 무섭고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선택을 했던 게 그나마 자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저한테 계속 온 거예요. 못 챈다고. 나도 보내달라고 하늘나라. 그래서 스님이 이제 보내시는 분이 또 미련이 있으면 애기가 잘 못 가니까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는 그냥 막 펑펑 우시고 큰 스님을 할머니 달려서 모시고 나가고 저랑 스님만 이렇게 딱 법당에 앉아있는데 이제 제가 멍한 거죠. 내가 이때까지 봤던 게 우리 삼촌이구나. 삼촌 아기였구나 하는데 작은 스님이 이제 제가 귀신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스님 그냥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아가 너는 내가 몇 달 계속 지켜보니까 이 팔자가 네가 평생 지고 갈 팔자가 아니야. 내가 지켜보니까 니는 영안도 아니고 영안이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라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어리고 예민하고 또 핏줄을 타가지고 보이고 들리는 거라고. 그래서 너가 초경을 할 때쯤이면은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을 할 거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할 때쯤 되면은 들리고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보이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걱정 말고 공부해라. 니는 이 길이 팔자가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15살 때까지도 제가 초경을 안 했었었는데 16살 때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예. 그러고는 스님이 저한테도 귀신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할 때가 되면 아무 종교든지 간에 제가 마음 가는 거 하나 딱 잡고 세례든 뭐든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그 팔자랑 거리가 더 멀어져서 꼬일 일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상의 끝에 불교는 혹시나 또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걸 아예 받아버리자 해갖고 제가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17살 때. 네. 그러니까 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스님이 저보고 딱 1년만 더 참으라고 해갖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죠. 스님이 더 이상 절에 안 와도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집에 가서 있는데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는 거예요. 가니까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제 어머니 동생 되는 삼촌이 한 명 계셨었대요. 근데 태어나고 100일을 못 넘기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삼촌이 돌아가신 날에 이제 할머니가 아기가 하루 종일 그 열도 펄펄 끓고 먹은 것도 다 토하고 하니까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문을 딱 여니까 문 밖에 새가 한 마리 있더래요. 작은 새가. 근데 그 작은 새가 딱 할머니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막 울면서 날아가는데 그 순간에 딱 불길해서 품 안을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막 펑펑 우시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풍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이름도 못 지은 갓난 아기가 죽으면 이름도 지어주면 안 되고 장례도 치러주면 안 되고 그래야지 다시 하늘로 빨리 돌아가고 삼신할머니 옆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또 부모가 이제 매일 찾아가서 묘에서 울면은 아기가 또 미련을 갖고 못 떠난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돈을 주면은 그런 갓난쟁이 시신을 받아가지고 부모 모르게 아무 때나 가서 묻어주는 분이 계셨었대요. 그래서 부모가 묘가 어딘지도 모르게 묻어주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아기를 떠나 보내갖고 할머니는 그게 그때 잘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아기가 한평생 엄마 옆에 있었고 또 손녀한테 찾아가서 울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막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아기 시신을 갖다가 그냥 버렸을 수도 있고 이상한 데 묻거나 또 못된 짓을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상실감에 너무 못할 짓을 한 것 같다 하면서 막 우시는데 제가 본 아기 모습이 너무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 내가 본 건 삼촌 같은데 삼촌 몸도 깨끗하고 피부도 뽀얗고 어디 다치고 성한 데가 없었다. 그분이 잘 묻어주신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할머니도 저한테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처음이자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거를 봐서 다행이네 싶었었던 그런 순간이었었던 이야기인 거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짠하네요, 이게.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는 아기가 너무나 나오면 그럼요.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난 건데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좀 짧은 걸로 준비를 했는데 또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네네. 예전 이야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젊으실 때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만큼은 아니셨지만 젊으실 때 보면 안 되는 것들을 가끔가다 보시는 일이 있으셨었대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보시는 시기에 계시던 곳이 일본이다 보니까 유학 생활 중에 몇 번 좀 어떤 이상한 일들을 겪으셨었다고 저한테 몇 년 전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오늘은 그 일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그 2층짜리 맨션 1층에 사셨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또 언어 감각이 좀 있으셔가지고 일본말도 좀 현지인처럼 잘하시고 또 주변에 일본인 친구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일본 생활에 적응을 되게 잘하셨었대요. 근데 제가 어머니 유학 시절 사진만 봐도 그냥 완전 인싸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무리 젊고 또 패기가 넘치더라도 예. 먼 타지에 와가지고 낮에는 공부하고 또 저녁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그림 작업하시고 하니까 몸이 좀 많이 축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날에 여름철인데 되게 심한 감기에 드셔가지고 며칠을 앓으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병원이고 이런 거를 가기에는 이제 유학생 보험 같은 게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던 시기였었으니까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그냥 며칠을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버티셨대요. 네. 근데 어머니도 젊으실 때는 저처럼 약간 보시는 편이셨는데 이제 몸이 안 좋고 사람이 기가 허하면 좀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때 유독 이상한 것들이 자꾸 집 밖에서 좀 기웃기웃거리는 게 느껴지시더래. 근데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집에 이제 언니 2명이랑 같이 살았었어가지고
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별로 무섭지도 않고 지금도 주무시면은 이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주무시거든요. 그만큼 잠이 또 많으셔서 상관이 없으셨대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몸 낫는 데만 집중하자 하면서 계셨었는데 이제 그날도 감기가 영 안 나와갖고 몸에서 열이 자꾸 나니까 감기약을 딱 드시고 거실 TV에다가 이제 비디오 같은 거를 틀어놓고 이불 깔고 누워 있었었대요. 근데 한참 그러고 이게 누워 있는데 누가 밖에서 갑자기 하고 노크를 해서 진짜 나가기 싫은데 이제 언니 중에 누가 키를 안 가져가서 두드리는 걸 수도 있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몸을 하면서 일으켜갖고 현관으로 딱 갔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 문에 나 있는 구멍으로 누군지 확인을 이렇게 일단 먼저 했대요. 왜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문만 두드렸으니까. 근데 얼굴은 이제 이 보안경이 밑으로 나 있어가지고 몸만 보이는데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셔츠에다가 그냥 긴 바지를 입은 어떤 생전 처음 보는 차림새의 남자가 문 밖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배원인가? 그래서 봤는데도 손에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있고 택배나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차림새가 그냥 문은 안 연 채로 이제 일본이니까 일본어로 나레 데스까? 누구세요? 하고 물었대요. 그냥 문 밖에서 다시 한번 문을 하더니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거라 가지고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대충 일본 이름 미나모토상 이런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하더니 스미마센 미나모토상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실례지만 미나모토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미나모토가 누구 싶어가지고 이에 와타시와 시리마센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대요. 다시 또 문을 스미마센 미나모토상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하고 되묻더래요. 예. 그게 좀 소름이 돋긴 한데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문 걸쇠가 잠겨져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이렇게 딱 하고 한 번 더 대답을 했대요. 이에 와타시와 시리마센 다카라이트 호시데스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네. 그러고 거실에 와서 이불에 딱 앉으셨대요. 근데 또 문 밖에서 똑똑 스미마센 미나모토상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똑똑 스미마센 미나모토상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뭐야?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저 사람 아니구나 싶으셨대요. 그래서 바로 거실에서 계셨었으니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비디오 소리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숨으셨대요. 근데 감기약도 먹었고 사람이 열이 아까 계속 나오고 계셨었으니까 좀 몽롱해가지고 그 상태로 또 어째 잠이 드셨대요. 근데 사람이 이제 웅크려서 잔 다음에 막 잠에서 깨니까 눈을 뜨니까 막 옛날 비디오는 왜 끝나면 튀어나와서 덜컥거리잖아요. 빼라고. 그래서 비디오 덜컥거리는 소리가 나고 집안이 고요한데 어머니가 이제 막 잠에서 깨갖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해갖고 이불을 딱 뻗어서 천장을 딱 쳐다봤더니 그 머리맡에 이제 거실 천장 모서리 있잖아요. 하늘에. 거기 아까 봤던 셔츠에 긴 바지를 입은 키가 큰 남자가 천장에 딱 붙어서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시선도 못 대고 비명도 못 지르고 몸이 딱 굳어갖고 그냥 누우신 채로 심장만 쿵쿵쿵거리면서 그걸 쳐다보고 계셨는데 되게 평범한 남자처럼 보이는데 머리는 다 떡이 져갖고 자다 일어난 사람 같고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계속 입을 달싹달싹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입안이 텅 빈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더래요. 입안에 혀도 없고 이도 없고 잇몸도 없고 예. 목구멍은 보인대요. 그런데 또 눈동자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더래요. 그 핏발이 약간 선 상태, 그 사람 눈이 촉촉한 상태 있잖아요. 네. 그런 눈알로 어머니를 위해서 가만 쳐다보면서 계속 입을 벙긋벙긋거리더래요. 저게 뭐라고 하는 거지? 하는데 어머니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TV를 싹 가리키면서 아래 우르사이 저거 시끄럽네 이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라도 그 비위를 맞춰야 될 것 같더래요. 예. 벌떡 일어나서 그 비디오를 빼고 막 소리를 안 나게 하고 귀신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계속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계속 비셨대요. 이제 알아듣든가 말든가 막 중얼거리면서 그때 일본말도 생각이 안 나고 계속 한국말로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갸우 타더래요. 한참을 갸우 거리더니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한국말로 한국분이십니까? 뭐야? 하고 묻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저게 왜 한국말을 하지? 하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간보는 듯한 눈동자였는데 갑자기 눈빛이 선해지면서 아까 전에 일본어는 되게 성조가 없는 무뚝뚝한 음성이었는데 한국말로 물을 때는 그 한국말 특유의 그 사투리 악센트가 들어가면서 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잠시 멍하다가 왠지 또 대답을 하고 비위를 맞춰야 될 것 같아갖고 네네 맞아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제주도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계속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남자가 계속 여전히 그 텅 빈 입으로 씩 웃으면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더니 미안합니다 하고는 벽 안으로 쑥 들어가서 사라지더래요. 오, 예.
근데 남자가 사라지고도 이제 어머니 너무 무서워갖고 계속 그 남자가 없어진 천장 모서리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 기절을 하셨고 이제 눈을 뜨니까 퇴근한 언니들이 와고 어머니를 막 흔들어 깨우고 있었대요. 이제 병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위치 한국 남자애들 불러와라, 업고 나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안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언니들한테 안겨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막 오니까 언니 중에 한 분이 얘기를 다 듣고 어머니를 달래면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도쿄기도 하고 이제 도쿄가 예전에 한국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지역이다 보니까 아, 그분이 이제 한국 국적의 귀신이신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도 그래서 그런가? 내가 한국인이어갖고 살려준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도 고국으로 못 돌아가시고 여기서 헤매고 계신가 보다 싶어갖고 측은한 마음이 들더래요. 네. 그러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제 그 긴자 마담을 어머니로 두셨다던 그 일본인 친구분한테 또 여쭤보셨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뭐 소문 들은 거 없냐? 이랬는데 이거는 친구분이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안 하고 바로 그 귀신 되게 유명한 귀신인데? 이랬대요. 예. 그 어머니가 얘기를 듣기로 여름철이 되면은 그 맨션촌을 떠돌면서 그 미나모토상이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귀신이 한 명 있대요. 예. 그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그래서 꽤 된대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김이박이 아니라 이제 미나모토면은 뭐 미나모토, 뭐 사쿠라면 사쿠라 이런 식으로 성이 되게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나모토인가도 이름인가 했는데 그게 성이래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만들어낸 이름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 성이 되게 흔하지가 않은 성씨여가지고 잘 안 보인대요. 그런 성씨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그 미나모토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이 동네에 몇 년 전에 살았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름에 동네 연못 벤치에서 입에 거품을 문 채로 쓰러져서 발견이 됐었대요. 돌아가시지는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그 어떤 셔츠에 긴 바지를 입은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미나모토 상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 이름이 땡땡 미나모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데요 왜 찾으세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귀신이 그럼 저랑 같이 돌아갑시다 하면서 손을 잡고 연못으로 막 끌고 가려고 했대요. 예. 그래서 죽을 뻔했다, 뭐 그랬다더라 라는 얘기가 있다더라 하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뭐 어머니는 이 일 이후에 다시 그 미나모토를 찾는 귀신을 만나신 적은 없으시지만 이제 그 후로는 누가 집 문을 두드리는 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야. 초인종 같은 거가 꼭 있는 집이나 아니면 초인종이 고장나면 바로바로 고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미나모토 상이라는 이름에 아예 얽매여 있네요. 네, 아무래도 그러신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죄 없는 미나모토 상도 이제 끌고 피해를 가려고 보는 하시고. 거죠. 네. 그 이름 하나에 얽매여 있으니까 어떤 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일본인 친구분한테도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옛날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오면 네. 풀네임을 안 알려준대요. 왜냐면은 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 시대에는 안 좋은 역사지만 천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풀네임을 네가 알 필요도 없고 네가 부르면 내 이름이 더럽혀진다 해갖고 성만 아. 알려준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인 분도 그 사람의 정확한 풀네임을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성만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본 풍습이라 가지고. 안타까운 역사가 거기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예, 분명히 또 그런 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일본이 섬이다 보니까 그 섬 밖을 대부분 귀신들이 함부로 나오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런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뭐 추측 정도 해보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큰 화를 좀 모면하셨네요. 안 입으셔가지고 어머니도 천만 그때 자기가 다행이죠. 일본말로 살려달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이제 모국어가 나오는 거지. 어쩔 수 진짜로. 없죠. 아니 뭐 그 일본어가 중요해요 거기서. 그잖아요. 머리가 굴러가지도 않아요. 사람이 너무 위험에 빠지면. 야, 근데 연어님 일본어가 조금 보통이 아니십니다 보니까. 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일본 유학 생활 하셨어갖고. 일본어를 가끔씩 쓰시는구나. 네, 제 앞에서 일본어로 앞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갖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식 욕을 할 때는 일본어로 네, 하시니까 네. 짜증나네 못 하고 알아들을 줄 이제 한번 공부를 하신 거구나. 네.
저도 가끔씩 아까 들으셨겠지만 살짝 해석했잖아요. 아시죠? 네, 네. 저도 애니메이션으로 배워가지고 아, 네, 애니메이션에서 저도 그걸로 배웠습니다. 네, 들었던 거는 좀 이게 들려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확 못할 뿐이지만 음, 아무튼 오늘 연어님 두 가지 이야기 너무너무 섬뜩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앞으로 뭐 이대로 그냥 쭉 자신감 있게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은 연어님께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아마 파노라마처럼 샥 펼쳐질 겁니다. 상상 속에서. 그게 바로 이야기를 잘해주시는 시청자분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연어님의 이야기가 업로드가 되면 여러분들 꼭 시청해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동네꼬마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 돌비님. 예. 화장실 다녀오라니까요. 황급히, 진짜, 예. 오대기 마냥 뛰어왔습니다, 지금도. 제 방광이 요즘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생리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좀 해결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그러니까요. 조금 녀석이 좀 버티네요. 감사합니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지금. 네. 자, 일단은 동네꼬마님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네. 뭐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안 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네네네. 현실 공포 말고 좀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쪽 네, 이야기를 계열. 좀 들은 게 있어서. 예.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 겪은 일입니다. 약간 근데 영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야기는 한 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30대 이제 초중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고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제 막 신차 영업사원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0 초중반에 영업사원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네. 뭐 딱히 좋은 어디 직장을 갈 데가 없었냐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경제에 눈을 뜬 사람들. 20대 이제 초반이죠.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네.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아버지가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시더래요. 오? 돈을 딱 주면서 이 돈으로 네가 차를 사고 싶으면 사라.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라.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싶으면 먹어라. 하면서 2,500만 원을 주시더래요. 그 어린 나이에 아들한테. 예. 아 진짜요?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말이다. 이 돈을 네가 차를 사고 여행을 가고 노는 데 쓰면은 없어질 돈이겠지만 네가 이걸 이용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대요. 똘비가. 주식에 눈을 떴고요. 부동산에 눈을 떴고요. 이후에는 코인까지 눈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출근해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돈보다 오늘 주식장을 들여다보고 부동산 돌아가는 흐름을 보는 게 이득이 더 큰 그러한 순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과감하게 때리쳤답니다. 회사를 때리치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장이 밤에 시작하잖아요. 한국에선.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장까지 보기가 많이 어려웠대요.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조금 이상했대요, 느낌이. 이게 사람 사는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냥 뭐라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조금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동차 영업사원을 시작한 케이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영업사원은 회사원하고 다르잖아요.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오랜만이었죠. 거의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 생활하다 때리치고 쭉 혼자서 주식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사람 상대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정열적으로 뭐 차도 팔면서 저녁엔 주식도 하고 낮에도 좀 주식 깔짝깔짝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차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제 뭐 자그마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잠깐 건너뛰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떠한 자그마한 뭐 사건이 있었지만 뭐 별 대수로운 건 아니었고 이제 그 일을 건너뛰고 똘비는 일상생활을 또 하고 있었대요. 아침에 출근해서 선배들 인사하고 자동차 광 내고 바닥 닦고 회의하고 밖에 나가서 할 일 하고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똘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차를 많이 안 팔아도 먹고 사는 지금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 다 보고 후닥닥 집에 와가지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있었대요. 쭉 보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득 뒤를 쳐다봤대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참고로 똘비가 살고 있는 집이 혼자서 34평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부동산에 눈을 떴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대출 없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하루하루 돈을 버는 거다.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음에.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그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헝하죠. 남자 혼자 사는데. 근데 갑자기 이상한 시선이 좀 느껴져서 뒤를 쳐다보니까 없고 밥을 먹다가도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보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만 그렇냐? 그건 아니고요. 운전하다가도 네. 뭔가 보이는 건 없어요.
보이는 건 없는데 느낌이 뭔가 되게 이상해졌대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죠. 출근해서도 혼자서 이렇게 매장을 좀 보다 보면은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우리가 딸랑딸랑 문 열면 종 같은 게 없어도 자동차 매장은 보통 대로변에 있거든요. 문이 열리면은 차 소리가 이제 커지잖아요. 밖에서 지나다니는 차들이. 예? 손님이 왔구나 하고 어서 오세요 밖을 내다보면 사람이 없고 이상하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헛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지?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요즘 미국장을 좀 자제해야겠다. 내가 잠자는 패턴이 너무 엉망이어서 그런가? 몸이 좀 안 좋은가? 이러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냐면 고주파음이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뭐 우리가 그 나이 때 남자가 늘 주식장만 보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제 게임도 좀 하다가 뭐 좀 체크도 하다가 이렇게 그냥 그러고 있는데 삐 하고 고주파음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왜 스피커가 이렇게 간섭이 나면은 스피커에서 고주파음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오래되고 하면. 그래서 아이고 스피커가 이제 마탱이가 갔나 보네. 그냥 그러면서 그냥 게임을 계속 했대요. 근데 이 고주파음이 안 멈추고 귀에 너무 거슬려서 스피커를 그냥 꺼버렸대요. 스피커를 딱 껐는데 고주파음이 계속 나더래요. 어디서 나는 거지? 혹시 컴퓨터 본체에서 나나? 이상하다. 그 컴퓨터를 껐대요. 컴퓨터를 껐는데도 고주파음이 계속 나는데 컴퓨터까지 끄니까는 더 선명하게 들리더래요. 고주파음이. 뭐야? 어디서 나는 거야? 전등에서 나나? 그 전등을 껐대요. 여전히 고주파음이 나더래요. 근데 이게 고주파음이 나더라도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기에서 날 수도 있고 스피커에서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서 날 수가 있지만 방향성이란 게 읽혀져요. 우리가 귀가 두 개니까 당연히 느껴지죠. 이쪽인가? 이쪽인가 하는데 거실에 나가도 안방에 들어가도 작은 방에 들어가도 화장실에 들어가도 고주파음이 계속 들리는데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더래요. 뭐야? 어디서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집에 불을 다 꺼보고 냉장고에서 나나? 근데 냉장고는 못 끄겠고 하는데 에이씨 내가 그냥 조금 예민한가? 뭐 되겠지 하고 2-3일 정도가 더 흘렀는데도 고주파음이 안 멈추더래요. 근데 이게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막 나다가 안 나다가 막 나다가 안 나다가 이러니까 사람이 더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자다가 고주파음에 깰 정도가 됐대요. 이제는 자다 말고 고주파음 때문에 깨가지고 막 진짜 입에서 막 먼발 욕이 나오더래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아이씨 참다. 고주파란 결국은 전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메인 전원을 내려보자.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이제 뭐 두꺼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전원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거 메인 전원 차단기 그냥 내려버렸대요. 땅 내렸어요. 자, 지금부터 이 집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고주파음이 안 나더래요. 그래. 어디서 도대체 어디? 이렇게 눈을 두리번 어두우니까 불이 안 켜지니까 가만히 정신 집중을 하고 이렇게 듣는데 정말 작게 삐 하면서 다시 소리가 시작이 되더래요. 뭐야?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도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설마 잔류전원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 그래가지고 한참 더 기다렸고 아침에 동이 텄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도 저녁에 고주파음이 계속 나더래요. 전원을 차단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다시 전원을 올리고 사람까지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도 못 찾겠더래요.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일단은 지내보자. 좀 며칠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고 도대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으니까 미치겠다. 근데 사람이요 엄청 예민해진대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삐 소리에서 갑자기 막 글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날 불렀어. 보니까는 당연히 아무도 없죠. 내가 너무 지금 신경이 쇠약해졌다. 이거 바깥에서 자야 되나? 내가 집을 잘못 샀네. 이 집이 뭔가 전기가 하자가 있다. 오늘은 일찌감치 자야겠다. 일단은 또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마! 하고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마라고 부르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소름이 쫙 돋더래요. 뒤를 돌아봤고 거실로 나가보고 화장실을 봐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너무 무섭더래요.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2번 본인 귓가에 들렸거든요. 마! 하고 부르는 게. 이게 다 큰 남자지만 집에 못 있겠더래요. 그래서 황급하게 차키를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갔대요.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갔대요. 늦은 시간에 문 열고 이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래요. 야, 너 이 시간에 왜 왔어? 근데 또 아빠 무서워서 왔어요. 어떻게 그래요? 나이 먹은 놈이. 그래가지고
아, 그냥 아빠 뭐 야식 먹을래요? 나 심심해서 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아들이 오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치킨도 한 마리 먹고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내가 피곤해서 그럴 수 있으니 무서워도 한번 다시 들어가자 해서 다시 집에 들어갔고 또 저녁이 됐고 고주파음도 안 들리고 괜찮았대요. 네. 컴퓨터 좀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도 확인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 자식이 이렇게 소리가 들렸대요. 마 자식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었대요. 너무 선명하게 마치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약간 조금 화가 나고 상기된 목소리로 본인을 부르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들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하다가 마우스, 키보드 딱 잡은 손이 그대로 얼었대요. 딱 얼고 뒤도 못 쳐다보겠더래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들리니까. 막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 미치겠다. 온몸에 소름은 돋았고 지금. 하나, 둘, 셋, 하고 방에서 뛰어나갔대요. 집 밖으로 막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내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이거 뭐 답이 없다. 이거 뭐냐. 다시 용기를 내서 현관문을 열었대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여전히 방에 불은 켜져 있고 컴퓨터는 돌아가고 있고 백그라운드로 틀어놓은 노래도 흘러나오고 있고 내가 이게 지금 무슨 경우지? 다시 들어가 보자. 다시 들어갔대요. 저기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전혀 이상한 게 없더래요. 이걸 내가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네. 그런 걸 했는데 딱히 뭐 하자가 나오진 않았대요, 본인이. 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규칙한 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누적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건강에 좀 신경을 써라 이 정도 얘기만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래서 그러겠거니 하고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 그렇게 나날을 보내는데 본인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는 소리가 또 안 들리고 누가 자기를 부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상담 받고 약도 좀 처방을 해줬었대요. 약 먹고 하니까 나았구나. 내가 확실히 마음이 좀 아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며칠 보내는데 낮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바깥에서 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놈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 엄마가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이놈아 사람 새끼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돼지 수골에서 사냐고. 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똘비의 성격이 어떠한 성격이냐면요.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은 그 서장훈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장훈 씨가 굉장히 깔끔하게 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똘비가. 집에 먼지 있는 거 못 보고 딱 컴퓨터 앞에도 각이 딱딱딱딱 맞춰져 있어야 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 걸 어머니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어머니가 본인 집에 가끔 오셨거든요. 반찬도 쟁여주고 이러려고. 근데 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돼지 속으로 사냐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똘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꼴도 못 보고. 그래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으로 막 갔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을 막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집 꼬라지를 보니까 와 바닥에 온갖 옷가지는 다 흘러나와 있고 부엌 찬장도 다 열려있고 붙박이장 다 열려있었고 널브러져 있고 집안 꼴이 어떠한 도둑이 들어와서 온 집을 헤집어 놓은 그런 모양새더래요. 엄마 와 이거 도둑 들었나 보다고.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신고하라고. 도둑 든 것 같다고. 그래서 신고까지 했답니다. 도둑 든 것 같다고. 그런데 뭐 경찰분이 조사를 이제 당연히 들어가시겠죠. CCTV도 분석을 하고. 그런데 사실 딱히 이렇다 할 게 보이진 않더래요. 이 집이. 엘리베이터 이쪽 층에서 왜냐하면 본인이 아침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시간 텀이 6시간이 안 돼요. 그럼 그 6시간이 특정이 지어졌고 엘리베이터 본인 층에서 내리는 사람 이렇게 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히 뭔가 이렇게 크게 이상한 건 보이질 않더래요. CCTV 상에. 일단은 약간 미궁으로 이제 빠지고 있었는데 어머니랑 똘비랑 미친 듯이 청소를 다 깔끔하게 해놓고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어디 다친 데 없어 다행이다. 네가 있을 때 도둑이 안 들어서 다행이다. 그러고 어머니는 댁에 돌아갔고 똘비가 이제 저녁에 혼자 컴퓨터 좀 하다가 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어요. 씻으러 딱 가는데 네. 잠깐만 하고 화장실 앞에서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예?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화장실까지 쭉 걸어오면서 이상한 거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화장실 딱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잠깐만. 네. 이거 이상한데? 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어저께처럼 온 집이 헤집어져 있더래요. 뭐야? 왜 더 어이가 없었냐? 이렇게까지 집안이 온 난장판이 다 나 있는데 본인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면서 못 느꼈어요. 똘비가 지금. 예. 그러다가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본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이지? 이거 혹시란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그래서 홈캠 있지 않습니까? 홈캠을 조금 급하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쓰는 CCTV 있습니다. 가볍게 연결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쓰는 거 말고 그날 진짜로 미친듯이 황급하게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해가지고 한쪽에 놨대요. 거실. 한쪽에 놓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떴을 때 집이 또 난장판이 쳐져 있었고 본인 영상을 봤는데 도둑이 든 게 아니고 본인이 밤새 마치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온 집을 헤집고 다니고 있더래요. 야, 내가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이건 굉장히 심각해졌구나. 본인이 그때 인지를 했대요. 그런데 똘비가 어떠한 종교를 믿는다던가 아니면 무속신앙을 믿는다던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헛소리가 들려도 병원을 갔겠죠. 역시 병원을 갔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좀 하자고 했대요. 예. 그래서 피도 뽑았고요. 이런 정신 쪽 관련된 검사도 받았고요. 종합이잖아요. 내시경 검사도 다 받았대요. 수면 내시경을 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잖아요. 회복실 같은 데서 정신을 좀 차렸대요. 일어나가지고 좀 앉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더래요. 옆에 보호자도 정신 차린 환자도 전부 다 본인을 쳐다보더래요. 뭐야? 왜 다 날 쳐다봐? 하고 나갔대요. 예. 이제 가가지고 뭐 정신 더 차리고 결제할 거 결제 다 하고 집에 왔는데 네. 전화가 오더래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여보세요? 받으니까 똘비 씨죠? 그러더래요. 어떤 여자분이셨대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누구시죠? 그러니까는 아까 낮에 검사했던 그 병원 간호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혹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늦은 시간에 그랬더니 선생님 무당이세요? 그러더래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종교조차 없는걸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수면 내시경을 하고 사람이 반쯤 깨있는 상태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에 없는 상태. 나는 깨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간호사랑이 와가지고 옆에 다른 환자랑 보고 하는데 똘비가 뻘떡 앉더니 거기 이쁜 아가씨 이렇게 부르더래요. 간호사를. 근데 이제 간호사님들은 사람이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정신이 돌아올 때 헛소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예 하고 그냥 말았대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6개월 전에 죽은 네 애미가 왜 죽었을까? 그냥 갔을까?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네 엄마로 끝날까? 곧 있으면 줄초상이 날 건데.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그런데 그 간호사 어머니가 6개월 전에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거를 다 두드러 맞추더래요. 그러면서 시선을 쫙 돌리더니 옆에 다른 보호자를 쳐다보면서 야, 아이고 나쁜 같으니라고. 너는 남편 놔두고 왜 다른 남자를 좋아하냐? 오래도 됐다, 오래도 됐어. 그리고 또 한쪽을 쳐다보면서 아이고야, 너는 오래 못 넘기겠다. 가슴이 좀 답답해서 왔지? 너는 오래 못 넘기겠다, 야. 잘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소름이 돋은 거예요. 마치 말도 안 되게 용한 무당이 다 두드러 맞추듯이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그래서 무당이냐고 물어봤던 거고. 근데 똘비는 아니잖아요. 아니다고. 나 진짜 그런 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본인한테 다른 얘기 해줄 거 없냐? 나 그런 거 모른다고. 진짜 아무튼 내가 패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너무 찝찝하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쯤 오니까 결국은 병원이 아닌 뭔가 다른 존재를 찾아가게 되더래요, 똘비가. 그런데 막상 가보려고 하니 아는 곳이 없어요. 해당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매장 선배들한테 물어봤대요. 선배님 혹시 뭐 잘 아는 점집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군데 소개를 해줘서 갔는데 영 뭐 좀 그랬대요. 그런데 헛소리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집도 좀 엉망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또 보고 있고 병원에 가도 별다른 답은 안 나오고 이게 좀 이어지니까 간절해지더래요. 미치겠더래요. 무서워서 돌아버리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선배 몇 명한테 터놓고 얘기를 했대요.
선배님,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제가 출근해서도 근태가 너무 안 좋고 한 이유가 요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선배들이 좀 끄덕끄덕 하더래요. 네 몰골이 요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진지하게 영업사원들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 여기저기 막 알아봐 주셨대요. 이 바닥에 오래 있던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쫙 알아봐가지고 어디 무당이 엄청 용하다더라, 어디 무당 진짜 잘한다더라 하면서 여러 무당을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굿도 진짜 많이 했고 쏟아 부순 돈이 한 6천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딱히 나아지는 게 없었대요. 본인이 크게 호전되는 것도 없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이런 무당 쪽이 아닌 어떠한 종교 쪽으로 내가 이제 가서 기대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고 있는 찰나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받았대요. 그랬더니 무당분이셨어요. 어떤 무당분이셨냐면 진짜 용하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도 갔던 곳인데 이분이 딱히 크게 굿이나 이런 것도 없고 네. 지금은 내가 너한테 별달 해줄 말이 없다, 돌아가라고 한 그런 무당이 있었어요. 여성분이셨고. 근데 그분이셨대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본인한테 하는 말이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쓸 만큼 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는 점집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녔고 복채 뿌릴 만큼 뿌렸냐고 돈. 네. 예, 맞다고. 돌아볼 만큼 돌아봤고 돈도 엄청 깨졌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왔냐고. 아니요, 안 나왔다고. 내일 오라고. 위치는 기억하지?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최대한 아침에 일찍 찾아뵙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바로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고 그분도 한참 뭔가를 이제 의식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러면서 본인한테 하는 말이 너 기억을 한 번만 잘 되짚어봐라. 너 가져선 안 될 걸 가진 적이 없냐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똘비가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는 좀 어리지만 상당히 돈이 많은 친구거든요. 아니다고. 내가 다른 사람 물건에 탐을 낼 만큼 그렇게 형편이 내가 어렵진 않다.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잘 한 번만 네 기억을 더듬어 봐라. 막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나가 기억이 나더래요. 굳이 찾자면 이 기억이 뭐냐면 이게 제가 이야기 초반에 뭔가 하나를 건너뛰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똘비가 영업사원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삐약삐약 병아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성분한테 차를 팔았어요. 그 전에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뭐 시승도 같이 하고 여성분 매너도 좋았고 그 여성분이 차가 이제 판매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차가 문제가 좀 있는데 와서 이게 문제가 맞는지 원래 그런지만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갔대요. 어떤 아파트로 도착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서 나왔으니 차 어디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만 좀 해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차 키는 차 안에 있다. 그래서 차 타서 뭐 잡소리가 좀 나고 뭐가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다 멀쩡하더래요. 전화를 드렸대요. 멀쩡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내가 좀 과민 반응했었나 보네. 저기 차 키 집에 좀 올려놔 줄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아니 저기 우리 똘 선생님 혹시 여기 일 끝나면 어디로 가?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나이대가 이제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으니까 저요 이거 끝나면 매장으로 복귀할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잘됐다. 어차피 동선이 맞네. 예. 저기 내가 집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차키 집에 식탁에 좀 놔주고 그 식탁 옆에 보면은 캐리어 가방 하나 작은 거 있어. 나 그거 좀 갖다 줘. 그러시더래요. 매장 앞으로 갈게.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비밀번호 알려준 대로 치고 들어가서 열쇠 놓고 캐리어 가방 갖고 나왔대요. 캐리어 가방이 그렇게 큰 사이즈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매장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고객님이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언제 오시냐? 그러니까는 미안하다고. 오늘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가방 잘 갖고만 있어 주라고. 오다 가다가 내가 우리 똘 선생 내가 시간 맞춰가지고 길바닥에서 내가 가져갈라니까 차에다가 갖고 다니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고 이틀 후가 되고 3일 후가 돼도 안 찾아가더래요. 그리고 똘비도 몇 번 더 전화를 하다가 에라이씨 하면서 그냥 차에 싣고 다녔는데 문제가 손잡이랑 이쪽에 우리 액세서리 방울 같은 게 달려있어갖고 차가 덜컹덜컹 할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그래서 찾아가지도 않지. 이제 차에서 소리는 나지. 그러니까는 똘비가 집에다 올려놨답니다, 가방을. 근데 이 고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전화를 했대요. 아, 미안하다고. 아, 내가 오늘도 만나가지고 가방을 찾아간다는 게 깜빡했다. 이게 좀 몇 번 반복을 하더래요. 네. 똘비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오니까 문득 궁금했대요. 가방에 뭐가 있지? 무게도 좀 묵직했고 열어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뭔가를 훔쳐가고 이럴 의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가방을 한번 열어봤답니다. 예.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돌비님? 상상하지도 못할 물건이 들어있더랍니다, 그 안에. 예. 무게는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시가로 환산했을 때 약 5억 원 정도 되는 금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 가방 안에. 예. 금. 우리 그 금괴라고 이렇게 네모네가 좀 얇아가지고 골드바 뭐라고 하죠? 같은 그거 그거구나. 골드바, 네, 골드바. 그 무게를 그 당시 환산했을 때 본인 기억이 한 5억 정도 됐답니다. 와. 그리고 각종 시계들. 딱 봐도 고가의 시계들.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모대도 6억 이상이다. 이거를 딱 열어보고 느낀 거예요. 열었을 때 먼지 같은 것도 좀 날리면서 이렇게 열리더래요. 뭐야 이거, 혹시 내가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닌가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고객한테 전화를 했대요. 언제 가방 찾아가시냐고. 그런데 이게요, 고객한테 고객님, 내가 가방을 열어봤는데 골드바가 들어있네. 아, 빨리 찾아가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래요. 예. 왜냐? 당신이 맡긴 물건을 허락 없이 내가 열어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고, 그래서 고객님, 가방 가져가시라고. 차에 계속 싣고 다니고 하기가 조금 액세서리 때문에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네.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고객이 본인한테 맡기고 딱 찾아가는데 2달이 좀 못 걸렸대요. 그렇게 이제 가방을 찾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고주파음이 들리고 헛개 들리고 일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굳이 생각하자면 이거 하나가 있었대요. 다른 사람 물건을 내가 소유한 게. 그러니까 무당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아하, 그러더니 그 고객님 네.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 고객님한테 가가지고 그 고객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고객이 너한테 줘서는 안 될 물건을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더래요. 뭐지? 싶어가지고 우리 전산 열면은 차 계약할 때 주소도 다 나오거든요. 네. 본인이 그 차 확인하고 캐리어 가지러 간 그 주소, 거기를 가봤는데 그 집에 다른 분이 살고 계시더래요. 집도 이사를 하셨더래요. 아하, 이분을 어디 가서 찾지? 그래서 열심히 수소문을 했는데 못 찾겠더래요. 뭐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무당분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도무지 못 찾겠다. 그러니까 그지? 연락 안 되지? 그러더래요, 무당이. 맞다고. 그랬더니 그분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이랑은 알잖아요. 주민번호도 솔직히 다 알고.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 정도를 알려드렸대요. 근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더래요.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 있나 싶었는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무당분이 연락이 왔대요. 너 살고 싶으면은 와가지고 굿도 한번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할 말이 있으니까 당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당집으로 갔대요. 예. 그러니까는 굿이야 본인이 뭐 할 의도가 있었답니다. 아, 예, 저 뭐 굿은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굿도 굿인데 너 살고 싶냐고 묻더래요.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굿 비용이 그렇게 세게 안 불렀답니다. 100단위밖에 안 불렀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건에서는 막 몇천 단위, 억 단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몇백만 원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구순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네가 이제 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냐? 네가 가진 모든 걸 잃어도 되냐? 네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도 되냐라고 묻더래요. 왜요? 왜요 선생님? 왜 제가 그거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나한테 주라는 거 아니다. 근데 이 굿을 하고 나면 네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너 그래도 괜찮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그런 게 어딨어란 생각이 들었대요. 그 순간.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멀쩡해질 수 있다고만 하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후회하지 마라. 진짜 괜찮지?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굿도 받았고 뭐 한참 이것저것 좀 받았답니다. 며칠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본인한테 이상한 일은 없었대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손대는 족족 터트릴 정도로 공부도 정말 많이 했었고
감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똘비가. 그런데 마이너스의 손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주식을 사니까 상장 폐지를 하고, 코인을 사니까는 갑자기 바닥으로 내리꽂고, 전에 있던 부동산 그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 땅값이 하락해버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자산이 막 까여져 나가더래요. 근데 이게 본인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대요. 특히 주식, 본인 주 전공이 주식이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라고, 이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지, 이 타이밍에? 내가 이걸 왜 매수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본인 상식으로 이건 말이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제서야 무당을 찾아갔대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까여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다 까져 나가는 겁니까?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괜찮다며. 아니었지? 진짜 그럴지는 몰랐지? 막상 그러니까 미치겠지? 그러더래요. 마치 다 예측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못 멈추냐고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혀를 쯧쯧쯧 차면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 그지? 요즘 안 들리고 사람이 살만하지? 그러니까 다시 돈 생각이 나고 아쉽지? 근데 안 돼. 네가 가진 거 다 없어질 거야. 그러더래요. 대신 너 목숨을 택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가 좀 많이 나더래요. 선생님, 그러면 다초지정을 설명해 주시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해 주시더래요. 무당분이 양밥, 저주 이쪽을 하는 무당도 좀 알아봤었고, 예. 혹시나 해서 나이대가 이제 50대 초반 이쪽 나이대가 있어서 알아본 게 한 군데가 더 있대요. 뭐였냐면은 고인이 되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이제 고인이 됐는데 죽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가족들하고 인사도 하고 보고 가고 우리가 장례를 그래서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고인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살아생전에 몰랐던 거를 알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남편은 오로지 쩐주였고, 남편이 죽으니까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많았어요. 남자 거 재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고인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지.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영적인 일을 벌이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여성분이 어떤 무당을 찾아갔고 그 무당이 하나의 비방을 쳐준 거예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 가방을 똘비가 가져와서 다시 이 여자를 만나서 주기까지가 본인이 잘 세보니까 정확하게 49일. 정확하게 49일. 본인한테 전화가 한 번씩 걸려온 게 정확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49제를 지내고 있었어요, 본인한테. 본인이 그 가방을 49일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무당하고 하다가 꼼꼼하게 이야기라고 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보니 가방을 열었을 때 먼지가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 먼지가 뭐였을까요? 돌아가신 분의 뼈가루의 일부를 가방에 분명히 넣어놨을 거라고. 고인의 이러한 분노와 슬픔, 이 모든 거를 네가 다 가져가는 거고 너한테 온전히 다 넘어간 후에 재물만 가져가신 거래요. 그 과정을 똘비를 통해서 한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못 살 만큼 많이 힘들었던 거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다른 무당분 누가 이렇게 들으셨냐? 그러니까는 거기까지는 알 거 없다만 그 비방을 해준 사람을 수소문 끝에 나도 알았다. 혹시나 했더니 그쪽이 맞더라. 그러냐고. 그러면 그 여성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거기까지 모르는데 아마 잘 살고 있을 거래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인과연이 아니고 순리대로 인과율 예. 똑똑하셔 역시. 사랑합니다. 인과율대로 반드시 벌은 받을 거다. 이번 생이 아니면은 저승에서, 저승이 아니면 다음 생에서 벌을 반드시 받는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너 역시 원튼 원치 않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왜 집으로 들일 생각을 했냐. 그리고 그 사람의 물건을 왜 허락 없이 열어봤냐. 결국 너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가진 모든 거를 다 내려놔라. 목숨은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제 재산을 처분하라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냥 열심히 살으라고. 없어질 거라고. 예. 그리고 진짜 거짓말처럼 다 날렸대요. 다. 예. 전부 다 날리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본인이 그렇게 20대 청춘을 갈아서 만든 이 큰 돈들을 다 날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제 시원해지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열심히 차 팔고 있고 다시 이제 열심히 주식이랑 이것저것 하는데 네. 예전에는 뭐 다 불장이고 좋았습니다만 지금 삐리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 계속. 그래가지고 조금 예전만치 재미는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본인이 많은 걸 이루었었고 많은 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귀신이 본인한테 이렇게 붙을 때 네. 본인은 형체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네. 분명히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행동을 사람이 하게 된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조금 이게 뭐 무섭지도 않은데 좀 말이 길었죠. 아,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동네 꼬마님은 그냥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저야 뭐 감옥문을 열어주셔야 나오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정말 지금 제가 오랜 기간을 함께 했잖아요, 동네 꼬마님과. 근데 네, 맞습니다. 높낮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네? 어쩔 때는 이야기가 좀 안 괜찮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쭉 파도 같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와, 동네 꼬마님은 그냥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랜만에 칭찬 들어보네요. 아, 진짜로. 예, 그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아유, 빠따의 감사합니다.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빠따. 제가 그 드립 칠 거 알고 계셨죠? 아니요. 근데 진짜로, 이제 이거 바꿀 때가 됐어. 예, 좀 다른 거 재미난 거 한번 프레임은 생각을. 예, 이제 너무 갖고, 좀 다른 거. 알겠습니다. 이제 만도 어때요?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만도로 춤을 추자죠, 이런 것처럼. 예, 노래방 한번 가야죠. 한번 막 쏘아리 질러줘야죠, 막. 만도로 한번 춤 춰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빠따도 슬슬 이제 좀 지겨울 때가 돼서 이제 만도로 춤을 춰야죠. 동네 꼬마님 하면 또 자연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도로 춤을 추길 또 바라고 오늘 또 동네 꼬마님의 또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